네, 반갑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다시 오셨다라는 거는, 그래도 몇 강은 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셨거나, 여러분들과 코드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순한 교재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그 개념 하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아까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어떤 효과가 있죠? 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능과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사회복지 정책이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두 번째 보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기능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 정책이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했더니 이게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보험료를 많이 걷어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어때요? 이 걷었던 보험료들을 생계비라든지 뭐 실업급여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자동적으로 안정화되어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 안정화의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겠죠. 소득 재분배는 어떤 효과를 얘기를 하죠? 네, 건강보험 내낼 때 어떤 분이 좀 더 많이 내나요? 네, 건강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내게 되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 보면 자, 사회복지 정책, 이러한 좋은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이 정책이 과연 역기능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어떠한 역기능이 있느냐 하면 급여 선정 과정 등 운영 비용에 있어 비효율성이 있다.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비효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이냐면 빈곤 함정, 빈곤의 덫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업 함정.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곤 함정은 어떤 거냐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고 계속 어디에 그 기준선 이하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 빈곤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실업 함정은 실업급여 주잖아요, 그죠? 실업급여를 내가 다른데 취업할 수 있어, 다른데 여기 와서 일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실업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아주 안 좋은 역기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자, 우리 이 교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사는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볼게요. 사회복지는 과연 언제부터 생겼을까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질문들을 하면 고대 사회에도 이런 도덕적 정의와 우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세 사회는 신분제도가 상당히 강화됐던 곳이죠. 또 종교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복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복지국가가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 복지국가 하면 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 되면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 여러분들 그 정책론과 법제론을 보면 그 총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정책이 시작될까? 자, 그러면 이전에는 이러한 구빈 제도, 정책, 법이 없었을까라는 거죠. 자, 과거에 다수의 시험에 나왔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에도 구빈제도, 구빈법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과거의 법은 우리가 안 배우고 엘리자베스 1601년에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냐 하면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한 법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 여러분들 구빈법 하면 또 엘리자베스 빈민법하고 무슨 차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는데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빈민법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그 전에 있던 다양한 빈민법이 많았는데 최초로 그 빈민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라고 명시한 법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이고,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에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빈민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노동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자, 노동 능력이 없는 빈자, 그 다음에 빈곤, 아동,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행정기구와 구빈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빈세를 받아서 그것을 아까 그 빈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 행정의 책임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자,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에 이때 당시는 교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자, A 교구가 있고, 자, B 교구가 있는데 여기는 좀 못 살고 여기는 좀 잘 사는 교구예요. 그러면 여기에 빈자들이 여기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갔더니 이 잘 사는 교구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 나쁠까요? 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나빠요. 자, 여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기도 나빠요. 왜? 노동력이 빠져나가 버려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막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교재의 정주법입니다. 이 정주법은 다른 말로 거주지 제한법이라고 합니다. 거주지를 이렇게 옮기는 것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를 떠나면 빈민법이 있지만 무슨 혜택을 볼 수 없다? 구빈의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정주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법이 있어요. 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작업장법, 이 가난한 사람, 이 빈자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국가의 재원을 좀 채워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작업장법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해야 구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구빈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작업장은 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 값비싼 노동력을 활용했으니까 부를 많이 축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일을 그냥 여기에 출석만 하면 구빈의 혜택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난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그 과거에 적극적으로 그 생산 라인에 끼어들어서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느질도 대충 하고 뭐도 대충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팔려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떤 제품이에요? 불량품이 너무 많아서 이 작업장도 오래 가지 않고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또 새로운 법이 나옵니다. 길버트법이죠. 이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을 좀 기억하세요. 길버트법은 여기에 보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 구제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이거는 어디에서만 구빈 혜택을 받다? 원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소라든지 작업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빈 혜택을 받다라는 거죠. 그런데 길버트법부터는 그냥 제가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똑같이 사는 빈자들도 뭘 할 수 있었다?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길버트법의 특징이죠.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랑 길버트랑 헷갈릴 수 있는데, 길버트는 요즘으로 따지면 최저 임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버트법 시대에는 내가 어디서 일을 했는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어. 그러면 구빈의 혜택을 그 차액분을 구빈해 준다라는 거죠. 반면에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최저 생계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개인의 시간당 급여라고 하면 최저 생계비는 뭐에 기준하죠? 가구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핀 햄랜드 하면 거기에 중요하게 가족수에 따라 임금을 보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족수에 따라 과연 얼마를 줬을까? 그때 당시 버커셔의 빵이라는 빵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빵 4사람이 4인 가구다 그러면 4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 가격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10,000원 이하의 가격을 어떻게 한다? 구빈을 해줬다라는 것이 스핀 햄랜드죠. 그 다음에 공장법은 뭐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가난한 아이들의 노동이 너무 무차별하게 착취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몇 시간 이상 노동을 못 시키고 이러한 조건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도인 거죠. 자, 아까 처음에 세계로 얘기를 할 때는 구빈세도가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길버트로 갔더니 구빈세가 더 많이 거쳐야 되겠죠. 최저임금을 보존해줘야 되니까. 스핀 햄랜드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저 생계비, 가구의 생계비까지 보태줘야 되니까 구빈세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교구에서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안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빈민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뭐다? 바로 개정 빈민법이다라는 거죠. 자, 개정 빈민법. 개정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개정 빈민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빈세가 많이 거치는 것이 부담이 되니 어떻게 하겠다? 구빈세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개의 제도의 특징은 뭐였다라는 거죠? 길버트로 가면서 원외 구호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설 밖에 있는 분들도 빈자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개정 빈민법에서 가장 큰 거는 구빈세를 줄이기 위해서 구빈 비용의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내 구호를 원칙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수용소에 있는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만 다시 그 대상이 되도록 제한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그 다음에 열등 처우의 원칙. 여기에서 처우받는 사람들의 경제 상태가 처우를 받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열등해야 된다라는 열등 처우의 법칙과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그 다음에 지방 구빈 행정 감독관을 뒀다라는 것, 관리할 기구를 설치, 뭐 이러한 것들이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 민간 영역에서 변화. 여기 봤더니 사회 개량 운동, 차테스트 운동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좀 앞서서 역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 햄랜드법 쭉 가서 그 다음에 개정 빈민법 이렇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냐 하면 땅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떠한 운동들이 발생하죠? 네, 뭘까요? 부르주아 세력들이 발생을 합니다. 인크로저 운동. 인크로저가 뭐죠? 인크로저. 울타리라는 뜻이죠. 자, 울타리를 왜 칠까요?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거대한 땅에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이 안에 양을 키우기 위해서. 자, 양을 키워서 뭘 하죠? 양의 털을 팔죠. 그래서 양모산업이라 그러죠. 자, 양모산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죠? 돈을 축적하는 부르주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르주아들은 그래서 무엇을 원하죠? 자, 이 부르주아는 돈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권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죠?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자,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부르주아 세력은 무엇을 얻게 되죠? 네,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참정권은 어떤 걸 얘기하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우리는 참정권이라 그러는데 이 참정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 있는 차테스트 운동은 이
시민혁명을 할 때 원래는 이 부르주아 단독으로 하면 힘이 없으니까 농민들과 같이 손을 잡아서 했는데 결국 참정권을 얻은 것은 누구뿐이었다? 부르주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후에 농민들이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라고 운동하는 것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참정권을 얻게 되죠. 자, 역사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때 19세기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여러분 우리 행정론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행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정책과 법이 만들어지고 이 정책과 법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행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행정론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직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뭘까요? 우리 지금 방금 얘기한 자선조직협회거든요. 그래서 행정론은 자선조직협회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선조직협회는 말 그대로 어떤 단체일까요? 자선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선단체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한두 개 아니라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자선단체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중복으로 어떤 사람들은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구제를 받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이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빈자의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무지와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무지와 게으름을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것이 뭐냐면 뭐예요? 가가호 방문해서 그 집의 소득 수준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회 방문원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가장 최초의 유급 사회복지사가 이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회 방문원이 집집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집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파악하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선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인보가 운동은 좀 다릅니다. 인보가는 그 사람의 가난함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보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부한 대학생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뭘 하냐? 개혁을 한다라는 거죠. 사회 개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교육시키고 계몽시켜서 그들이 가난함이 개인의 무지와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의 행정과 어떤 제도의 결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아까 우회방문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입하죠.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가 되고요. 인보관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의 계몽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사회사업의 효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냐 하면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라는 것이 보기로 나왔었어요. 과연 이 슬로건이 자선조직협회의 슬로건일까요? 인보관의 슬로건일까요? 네, 인보관이라고요. 네, 다들 인보관이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것은 자선조직협회의 슬로건입니다. 뭐다?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빈민이 물고기를 잡는 법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이 말이 만들어지기는 그러한 의미로 시작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 자, 사회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 사회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은 독일입니다. 1883년에 질병보호, 1884년에 산재보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사회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연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83년 질병보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건강보험이 될 것이고요. 그 이듬해 1884년에 산재보험이 만들어지고 89년에 노령 폐질연금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비스마르크가 연방국가를 통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어떠한 세력들이 있었냐면 노동자들의 어떤 파워, 조합원의 파워가 컸다라는 거죠. 그들의 힘을 짓누르기 위한 하나의 당근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다라는 거죠. 근데 노동조합 왜 필요해? 노조가 왜 필요해? 일하다가 다치면 나라에서 치료해줄게, 산재해줄게. 또 건강이 안 좋으면 국가에서 건강보험 해줄게. 그러니 노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노조를 와해시키고 국가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독일에서 이 사회보험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1911년 국민보험법 기억하시고요.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1942년은 어떤 시대에,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1942년. 네, 2차 세계대전 중이죠. 자, 영국이라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자,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는 많이 폐허가 됐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전쟁 이후의 삶을 미리 연구하는 영국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단어가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 전쟁이 끝났으니 그 복지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 대상이 갓난 아기부터 돌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될 것이다 라는 그 가장 폭넓은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운영 원칙, 그 다음에 5대 사회화, 그 다음에 3대 전제,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가지의 운영 원칙, 행정의 통합화, 우후죽순한 행정을 하나로 통합했고요.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포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원칙으로는 균일 기여와 균일 급여입니다. 돈을 내는 것을 같이 내고 같이 받는다라는 거고요. 급여의 적절화, 그리고 대상의 분류화, 이 6가지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대 사회학이 있습니다. 5대 사회학,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5대 사회학이 아닌 것 해서 보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업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실업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가 실업도 거기에 하나겠지. 왜? 그때 당시 영국이라는 나라의 실업도 상당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정답은 실업이었다라는 거죠. 원문에는 5대 사회학을 파이브 자이언트라고 무찔러야 될 커다란 거인이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이다. 여기에 3대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완전 고용,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수당이다. 라는 것.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이 3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위기론, 복지국가의 재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이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역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역사를 알면 다수의 문제가 1급에서 이렇게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사로 가볼게요. 부르주아가 그렇게 돈과 권력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득을 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군수물자와 이게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남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이렇게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 미국의 경제는 고점을 찍게 됩니다. 9월에요. 그리고 이 다음 달인 10월 24일 날 1929년 10월 24일 날 미국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검은 목요일이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공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공황은 그때 당시 미국이 세계에서 그 영향력이 경제 영향이 50% 이상을 차지하던 때라 미국의 경제공황은 즉 세계의 공황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세계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 대공황이 직면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장이 돌아가도 물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공장이 문을 닫죠.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어떤 사람이 생겨요? 실업자가 생기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후로 이게 나타나는 대통령들이 누굽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어떤 것들을 하죠? 뉴딜 정책이라든지, 뉴딜 정책에 미국의 어떤 농산물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업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합니다.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100일 동안 엄청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나왔던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도 또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시장이 그런 어떤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계 대공황을 직면하고 보니 시장만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수정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수정 자본주의.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정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 이 수정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자유시장 원리에 맡겼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국가가 개입하는데 이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수요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총수요를 높여야 되는데 이때가 세계 대공황이죠. 세계 대공황이니까 내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출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만 공황이 아니라 세계 대공황이기 때문에 수출도 안 돼요. 결국은 총수요를 늘리려고 그랬더니 늘릴 만한 게 없어. 그러니 케인즈는 뭐라 그래요? 효과적인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수요를 결국은 늘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효 수요는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로 치면 국책 사업이에요. 뭐예요? 댐 건설을 하고 항만 건설을 하고 철도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공사를 하면 누가 필요하죠? 노동자가 필요하죠. 자, 노동자가 생기면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되죠? 급여를 얻게 돼요. 급여를 받으면 그분들이 뭘 하게 되죠? 소비를 하게 되죠. 그들이 소비를 하게 되니까 뭐가 가동하게 돼요?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죠. 자, 침체됐던 경제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뭘 했더니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책 사업들을 했더니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실업자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이 시대를 우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냐라고 하냐 하면 사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사민주의. 여러분들 시험 볼 때요,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복지국가 했죠? 복지국가는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복지국가. 자유주의 시대에서 거기에 수정을 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 이 시대를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케인즈주의는 유효 수요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케인즈주의에 의해서 경제가 다시 침체됐던 경제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던 이 경제가 다시 위기에 직면하는데 1973년에 뭐가 있죠?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오일 쇼크가 발생하니까 물가가 막 뛰어요. 기본 석유 값이 오르니까 나머지 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떨 때 쓰냐 하면 경기가 호황이면서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 오일 쇼크가 발생한 이때는 뭐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오일 쇼크가 발생할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러니 뭐예요? 케인즈가 그렇게 얘기했던 유효수를 늘렸지만 어떻다? 경기는 고점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어떠한 변화를 깨야 한다 라고 해서 누가 수상이 되죠? 네,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이러한 분들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까지의 국가 중심의 어떤 정책은 막을 내리고 이제 어떻게 하죠? 다시 자유주의 시대를 맞게 되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자유주의와 약간 색을 좀 달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들어가요? 새로운 자유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좌파 우파 얘기하면 상당히 정치적이구나, 위험한 발언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1급 시험에 신우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우파. 자, 신우파는 쪼개보세요. 뭐예요? 좌파 우파 할 때 우파예요. 자, 자유주의 우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파의 우파의 성격이 강하겠어요? 좌파의 성격이 강하겠어요? 여기는 좌파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우파 시대라고 얘기하면 언제다? 네, 1970년 후반, 대처가 수상이 되면서 그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신자유주의 시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시장에 내어 맡겼다가, 그 다음에 국가가 다시 시장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복지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자유주의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냐? 국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디에 내어맡긴다? 시장에 내어맡긴다라는 거죠. 시장에 내어맡기는데 단순히 내어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살림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게?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게.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복지국가의 위기. 자, 복지국가의 위기 하면 여기가 복지국가죠. 복지국가의 위기는 여기. 복지국가가 어디에서 위기? 쉽게 얘기하면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국가 위기론에 관한 관점의 차이. 그런데 신보수주의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신보수주의 하면 신자유주의와 같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보수주의. 그죠? 우파 보수주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관점이라든지 실용주의가 복지국가 위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재편,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베버리지라든지 케인즈의 복지체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는 누가 다시 나오느냐면 슌페테리어라는 사람의 이제 정치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복지국가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지금 많은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죠?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새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좀 복지가 좀 성장하고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 이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우리 어떤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평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복지제도. 자, 세계의 역사는 이렇지만 한국은 어떻냐라는 거죠. 자, 한국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봐야 될 것은 1944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조선구호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재에 없어도 다 다른 과목에서는 다 나오니까요. 이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1961년에 뭘로 바뀌죠? 네, 생활보호법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이 또 언제 바뀌어요? 1999년 날짜까지 쓸게요. 9월 7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날짜까지 쓴 거는요. 1999년 9월 7일. 9월 7일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의 날이 된 거예요. 그 이듬해 제1회 사회복지의 날 대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999년 9월 7일 기억하시고요. 왜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날을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로 정했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1999년은 만들어진 거고 시행은 2000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요, 만들어진 것과 시행하는 연도가 달라서 시험 볼 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회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9년, 시행은 2000년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같이 해볼까요? 생활보호법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1963년에 뭐가 만들어지죠? 최초의 사회보험은 어디서 만들어졌죠? 아까 우리 배웠죠? 예, 독일에서. 뭐가 제일 먼저죠? 건강보험이 먼저죠?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고요. 1973년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국민연금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용이 만들어지고 2007년에 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73년에 만들어지지만 시행은 언제부터 돼요? 같이 기억하세요. 88년에 시행된다라는 거. 국민연금이 1973년에 만들어지자마자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88 서울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도 연금이 있는 나라다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시행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교재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06년에 시행이 됐고,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것이 2007년이고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200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이 2008년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장려세 이런 것들이 시행됐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뒷부분에 이 과목이 정책이기 때문에 또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제도에 관련 발달 이론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이론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제도, 정책, 법이 과연 어떻게 해서 발달되어 왔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 지역사회 후원 많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양심상 많이 하겠죠.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 양심론에 의하면 어떠냐면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니까 양심상 뭐에 관심이 있는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복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성장하니까 그 양심의 기초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했다라는 이론이 사회 양심론입니다. 쉽죠? 자, 두 번째는 산업화 이론입니다. 기억하세요. 산업화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대화,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사회는 어떻게 변하죠? 네. 현대화,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죠. 실업자가 있고 산재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산업화, 현대화되면서 또 뭐가 만들어지죠? 많은 자원들이 생기죠. 세금을 걷게 되잖아요. 그죠? 산업화 이론은 그 거쳐진 세금으로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에서는 산업이 발달되니까 이 산업체로부터 세금을 받아요. 그런데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산재가 발생해요. 그럼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걸로 이 제도를 만드는데 이 제도가 과연 결국은 뭐였다? 사회복지 제도였다라는 거죠.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자원을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더니 이것이 사회복지 제도였고, 이것을 꾸준히 했더니 결국은 사회복지가 발달됐다라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권론입니다. 시민들의 인식, 사회적 인식 수준이 향상되니까 복지가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부르주아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시민혁명하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시민법 산하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사회법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든지 소유권 절대의 원칙. 자, 이것이 과연 시민법일까요? 사회법일까요? 사회법? 땡입니다. 이것은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지금 계약 자유의 원칙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하고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이 8천 몇백 원인데 여러분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저를 찾아와서 동영상 편집이라도 할게요. 좀 채용해 주세요. 시급 5천 원이라도 일을 할게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강요하지 않고 너가 와서 5천 원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좋지. 그럼 5천 원에 계약하자. 그래서 나중에 5천 원 임금을 주다가 이제 계약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저 김준호하고 계약했는데요. 최저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가서 항의하죠. 이 친구가 나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5천 원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근로계약서보다 뭐가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2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시급 2만 원에 계약했는데 실제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더 주긴 했는데 시급 10,000원으로 줬어요. 근로계약은 2만 원으로 했는데 이 노동자가 또 나중에 또 신고하네. 저는 신고만 당하고 있어요. 또 신고를 했는데 그럼 이번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했으니까 김진훈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줘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유리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죠. 자유롭게 계약을 해서 나는 시급 5천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과실책임주의. 과거에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무과실 책임주의다. 누구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진다? 사업주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 절대 원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나요? 네, 착각이에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좀 잘 살거든요. 그래서 저 한라산 1995고지에 땅이 10만 평이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그런데 어때요? 저는 거기에 아파트 하나, 아니 조그마한 단독주택 하나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소유의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은 시민권에 살고, 시민법의 제도에 살고 있지 않고 사회법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그 한라산 고지가 우리 아버지의 소유의 땅이라 그래도 사회법에서는 무엇을 우선시한다? 공익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어떤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개인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면서 뭐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권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모이론. 자, 음모이론 하면요. 기억하세요. 음모이론 하면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아까 음모이론 하면 가장 비양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음모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내가 대통령 당선되려고 아니면 국회의원 되려고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음모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책 이론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사회 양심 이론이죠. 이거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음모 이론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화 이론, 다른 말로 확산 이론이에요. 확산 이론 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데 근대화 이론 하면 좀 무슨 말인지 애매하시죠? 그래서 근대화 이론, 확산 이론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대화 이론, 확산 이론은 퍼져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퍼져나갈 때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위계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고 지리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는 만약에 영국이 잘 됐다 그러면 영국이 잘 됐고 우리는 안 됐다라 그러면 잘 된 곳에서 안 된 곳으로 퍼져나가는 건 이건 위계적 확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지리적 확산은 뭐냐? 주변 국가와 비교해서 확산된다라는 거죠.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들이 일본에서 발달되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영향을 받아서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뭐다? 근대화 이론, 확산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종속 이론이라든지 엘리트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입니다. 이제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복지국가 하면 언제라고 얘기했죠? 1930에서 1970년대 말까지 이 사이를 복지국가라는 것 기억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데도 시험에 또 쏠쏠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윌렌스키와 루보. 자, 윌렌스키와 루보 하면 두 가지의 모형이 있습니다.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이다라는 거. 자녀 하면 뭔가 이게 분리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녀적 모형은 같은 말로 선별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우리가 선별적인 제도들이 어떤 게 있죠? 가장 선별적인 것으로 우리 공공부조를 많이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 이러한 것들이 자녀적 모형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제도적 모형은 제도는 전체를 좀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제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윌렌스키와 루보는 복지국가를 두 개로 나눴다 그래서 이분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도적 모형과 자녀적 모형,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은 보편적, 자녀적은 선별적이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구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윌렌스키와 루보의 이분 모형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티트머스의 3분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교재에 보시면 산업적 성취 모형이에요. 이 산업적 성취 모형은 뭐냐면 복지를 경제적 종속물로 보고 생산성 중심의 목표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뭘 추가했다? 생산성 중심의 목표를 하나 더 추가했다. 자, 그러면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윌렌스키와 루보의 자녀 모형과 제도 모형에서 하나가 추가됐죠. 자, 그러면 자녀 모형은 똑같습니다. 윌렌스키와 루보가 얘기하는 자녀 모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별적이다 그랬죠.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제도 모형이 여기에도 있죠. 제도적 재분배. 그런데 아까 제도적 모형의 윌렌스키와 루보의 제도적 모형에서는 보편적이다라고 했고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보험을 여기에다가 뒀는데, 제도적 모형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산업적 성취 모형에 사회보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사회보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회보험은 뭐하고 연결돼요? 네, 고용하고 연결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 전부 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 제도들이죠. 그래서 산업적 성취 모형은 사회보험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럼 제도적 재분배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사회수당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상품과 계층화,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핑 안데르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학생들 계속 혼동스러워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 거예요. 얘와 얘는 반대다. 서로 반대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계층화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너무 계층이 심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탈상품화는 좋은 걸까, 나쁜 거야? 일단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이 반대되니까. 자, 이제 탈상품화 설명합니다. 탈상품은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예요. 자, 내가 시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복지가 잘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복지가 잘 됐어. 탈상품화가 높으면, 복지가 잘 되면 계층이 심할 거예요? 안 심할까요? 안 심하겠죠. 그죠? 근데 탈상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가서 일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굶어 죽어. 탈상품화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계층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상품화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탈상품화는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그것이 탈상품화다. 계층화는 그래서 탈상품화는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막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요것만 합시다. 계층화와 탈상품화는 서로 반대되는 어떤 입장을 취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상품화, 계층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도 급하게 달려왔는데 많이 진도를 못 나갔네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